졸업을 앞둔 한 여대생이 깊은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차가운 호숫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죠.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해결되기까지의 과정은 1998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바로 DNA 기술이 형사사건 조사에 본격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도입되기 시작한 해였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DNA 증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을 심판대에 세우고 유죄를 확정짓게 만든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따로 있었죠. 그 증거는 정말이지 더욱 놀랍고 기막힌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시작합니다. 미국 중남부에 위치한 오클라호마주. 이 주의 행정 중심지인 오클라호마 시티는 미국 내 모든 주 정부 소재지를 통틀어 알래스카 지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넓은 땅을 가진 거대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여러 대학이 모여있는 교육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중 1904년에 설립된 오클라호마 대학교는 이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며 대중매체, 공연예술, 비즈니스, 스포츠 관련 전공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사건은 1996년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경 시작됩니다. 오클라호마 경찰국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남성이 옆집에서 여자의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린 것 같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떨며 감히 밖으로 나가 확인해 볼 엄두는 내지 못했죠. 신고를 받고 몇 분 뒤 2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2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지목한 옆집을 확인해 보았지만 인기척은 없었고 겉보기에 별다른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날이 밝은 뒤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철수합니다. 다음 날 오전 8시경 경찰이 다시 그 아파트를 찾았을 때 아파트 건물 아래에는 한 노부부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경찰이 다가가 사정을 묻자 그들은 딸을 데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딸이 사는 곳은 바로 지난밤 신고자가 비명소리를 들었다던 그 집이었습니다. 경찰은 부부를 경찰서로 안내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부의 이름은 마리와 버드, 그들의 딸 이름은 줄리 버스캔이었습니다. 1975년 10월 24일 아칸소주 벤턴에서 태어난 줄리는 당시 21살로 오클라호마 대학교 무용과에서 발레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요 멤버로 여러 공연에 참여할 만큼 실력이 뛰어났고 교내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딴 무용 전공 장학금이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인재였죠. 아이들을 좋아했던 줄리의 꿈은 훗날 스튜디오를 차려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학업 외에도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줄리는 사건 당시 모든 과정을 마치고 크리스마스 직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부모님이 딸의 이사를 돕기 위해 아칸소주에서 차를 몰고 온 것이었죠. 하지만 약속된 시간에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줄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는 딸의 차도 없었죠. 미리 약속을 하고 왔기에 딸의 부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버지 버드는 잠시 급한 일이 생겨 나갔을 수 있다며 아내 마리를 안심시켰고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로부터 지난밤 비명소리 신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부모는 불안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탐문을 이어갔고 또 다른 이웃으로부터 주차장에서 남자가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소리가 줄리의 실종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줄리가 실종된 지 12시간이 지난 후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2월 20일 오후 1시경 랜디 랭크포드라는 남성이 썬더버드 호수 기슭을 지나다 물가에 있는 파란색 유아용 카시트 같은 물체를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그는
그는 즉시 근처 산림경비원을 찾아가 함께 경찰에 신고했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실종된 줄리 버스케님을 확인했습니다. 발견된 곳은 그녀의 아파트에서 약 24km 떨어진 썬더버드 호수였죠. 발견 당시 줄리의 시신은 허리 윗부분이 호수에 잠겨 있었고 양손은 검은색 신발끈으로 뒤로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후두부 왼쪽에는 총상이 있었는데 이는 범인이 총구를 머리에 직접 대고 쏜 접사의 흔적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옷을 입고 있었지만 청바지는 제대로 입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근처에서 발견된 그녀의 속옷에는 캡이라는 라벨과 함께 남성의 체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줄리는 생전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현장 근처에서 두 종류의 신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호숫가 물결에 씻겨 흐릿해지긴 했지만 하나는 줄리의 신발과 일치했고 다른 하나는 270mm 크기의 남성용 운동화 발자국이었습니다. 대조 결과 이는 나이키 에어 2 모델로 밝혀졌습니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수집된 증거물들은 범죄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줄리의 어머니는 딸이 평소 늘 끼고 다니던 오팔 반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주었죠. 아버지 버드는 비통해했습니다. 너무나 착했고 이제 막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딸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에 대해 절망했죠. 이 일이 없었다면 딸은 이미 오클라호마 시티를 떠나 집에 있었을 테니까요. 부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른 채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치정 관계를 의심하고 줄리의 주변 인물을 조사했습니다. 줄리는 활발하고 인기가 많았지만 무용과 특성상 이성 친구는 거의 없었죠. 가장 친한 친구 역시 줄리에게 남자친구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거의 없다고 한 이유는 그녀가 아르바이트하던 골프장의 남자 동료 라이언 제임스 때문이었죠. 라이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줄리가 실종되기 전날인 12월 19일 저녁, 평소 업무 도움을 많이 받던 줄리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자신의 조부모님 댁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는 겁니다. 줄리는 흔쾌히 응했고 라이언과 조부모님과 함께 식사한 뒤 거실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날 밤 10시경, 줄리는 룸메이트가 내일 아침 비행기로 집에 가는데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줄리는 10시 15분에 라이언의 조부모님 댁을 나섰고 라이언은 밤새 조부모님 댁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조부모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어 줄리의 룸메이트 메건을 통해 실종 직전의 타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19일 밤 11시경 아파트로 돌아온 줄리는 메건과 함께 새벽 2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려 했지만 곧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대화를 나누느라 잠들지 못했죠. 새벽 2시경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근처 식당에서 야식을 먹고 주유소에 들러 주유한 뒤 새벽 3시에 귀가했습니다. 이후 메건이 짐을 챙겨 새벽 4시 30분경 줄리와 함께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를 나섰죠. 줄리는 운전해서 아파트에서 약 25km 떨어진 윌 로저스 공항으로 향했고 새벽 5시경 공항에 도착해 메건과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줄리가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줄리는 곧바로 차를 돌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아파트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면 경찰의 비명소리 신고가 접수된 새벽 5시 30분은 줄리가 막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습니다. 20일 늦은 시각, 경찰은 줄리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는 줄리의 아파트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었는데 차 안에는 혈흔이나 몸싸움의 흔적은 없었지만 조수석에는 화장품과 스타킹 등 줄리의 소지품이 흩어져 있었죠. 감식반은 운전석에서 줄리의 것이 아닌 지문 49개와 머리카락 그리고 붉은 모래를 발견했습니다. 이 붉은 모래는 시신이 발견된 썬더버드 호숫가의 모래와 일치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범행 후 줄리의 차를 몰고 다시 아파트 근처까지 돌아와 주차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보통 범행 차량을 숨기려 하는 심리와는 다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죠.
경찰은 차량 정보와 줄리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고 아파트 주변에 전단지를 붙이며 제보를 기다렸습니다. 부모님은 줄리에게 휴대전화가 있었다고 했지만 현장이나 차 안 어디에서도 전화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통신기록 조회 결과 줄리가 사료된 직후 누군가 그 전화기로 날씨 예보를 확인하고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번호로 걸어보았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죠. 하루 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머리에 입은 총상이었고 22구경 탄환이 발견되었죠. 탄도 전문가 분석 결과 탄환에는 16개의 볼록한 부분과 홈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범인이 매우 독특한 종류의 총기를 사용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덕분에 총기 종류의 범위를 좁힐 수 있었죠. 사건의 잔혹성 때문에 현상금은 무려 7만 달러까지 취소됐고 400통이 넘는 제보 전화가 걸려왔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습니다. 수사는 더디게만 흘러갔죠. 그러던 중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1997년 1월 데이비드 킬이라는 남성이 중요한 제보를 해옵니다. 그는 범인을 본 것 같다고 했죠. 데이비드는 줄리가 살해당한 그날 아침 노먼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줄리의 차와 똑같은 차가 썬더버드 호수 쪽 샛길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차는 회전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데이비드의 차와 부딪힐 뻔했죠. 화가 난 데이비드는 그 차를 쫓아가며 약 6km를 추격했습니다. 가장 가까웠을 때는 불과 2m 거리까지 접근했는데 이때 앞차 운전자가 백밀러로 데이비드를 계속 쳐다보았고 덕분에 데이비드는 운전자의 얼굴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에게 범죄자 사진첩을 보여주며 특징을 파악했고 이를 토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진전이었습니다. 방송국들은 이 몽타주를 반복해서 내보냈죠.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몽타주 속 인물을 알아보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했습니다. 사건 발생 4년 반이 지난 2001년 6월, 교도소에서 온 한 통의 편지가 다시 수사에 불을 지폈습니다. 주립교도소의 한 여성 수감자가 줄리 사건 용의자의 몽타주가 내 친구 데니스 스터길과 너무 닮았다고 제보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데니스는 사건 당시 줄리의 아파트에서 4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고 외모 또한 몽타주와 놀랍도록 흡사했습니다. 건축 노동자였던 데니스는 전과가 없었고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DNA 채취를 거부했죠. 하지만 경찰은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DNA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줄리의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딸의 한을 풀 수 있다는 생각에 감격했죠. 그러나 2주 뒤 나온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데니스의 DNA는 줄리의 속옷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매우 유사했지만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 일치가 아니면 기소할 수 없었죠. 하지만 경찰은 이 유사성이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범인이 데니스의 직계가족일 가능성을 의심한 거죠. 데니스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고 유일한 남성 직계가족은 형인 로버트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로버트의 DNA도 대조했지만 결과는 데니스와 똑같이 유사하지만 불일치였습니다. 모두가 실망했죠. 줄리의 어머니 마리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오래 사는 수밖에 없다며 슬픔을 삼켰습니다.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당시 줄리와 접점이 있었거나 해당 지역 전과자 남성 200여 명의 DNA를 채취해 대조하는 대규모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는 주 역사상 최대 규모였지만 결과는 모두 불일치였습니다. 이제 정말 사건은 영구 미제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3년, 사건 발생 6년 반 만에 기적 같은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앤서니 산체스라는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절차에 따라 그의 DNA가 채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짐작하시듯 앤서니의 DNA는 줄리 사건 용의자의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 일치 확률은 앤서니가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94조 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가 살인범이라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만 증명할 뿐이었죠. 경찰은 앤서니를 올가맬 더 확실한 증거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앤서니는 줄리가 살해될 당시 줄리의 아파트에서 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앤서니의 전 여자친구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앤서니가 나에게 나이키 신발을 사주면서 본인 것도 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일기장에 기록해 두었는데 앤서니가 산 신발은 굿사이즈의 남성용 나이키 에어 2였으며 이는 현장의 발자국과 정확히 일치했죠. 또한 범인이 줄리의 휴대전화로 걸었던 연결되지 않은 전화번호의 비밀도 풀렸습니다. 그 번호는 앤서니 전 여자친구의 집 전화번호와 딱 한 자리만 달랐습니다. 경찰은 앤서니가 범행 후 여자친구에게 전화하려다 당황해서 번호를 잘못 누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만약 그가 실수를 안 했다면 사건은 며칠 만에 해결됐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리고 전 여자친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앤서니는 아버지와 함께 집 벽에 관역을 그려놓고 사격 연습을 하곤 했다. 줄리가 총으로 살해당했다는 점을 떠올린 경찰은 즉시 앤서니 부자가 살았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까지 동원해 벽면을 스캔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죠. 집주인은 몇 년 전 벽을 새로 칠했다고 말했고 경찰은 벽의 외장재를 뜯어내고 다시 스캔하며 온종일 매달렸지만 허사였습니다. 경찰이 철수한 뒤 집주인은 어수선해진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소 도중 집주인의 눈에 작은 금속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22구경 탄환의 탄두였습니다. 경찰은 이 탄환을 범죄연구소로 보냈고 탄도 분석 결과 이 총알은 줄리를 죽인 그 독특한 총에서 발사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탄도가 완벽하게 일치했던 거죠. 이로써 수많은 정황 증거와 DNA 그리고 결정적인 탄도 증거까지 완벽한 증거의 사슬이 완성되었습니다. 절도 전과가 화려했던 앤서니가 그날 밤 줄리의 아파트에 침입했다가 혼자 사는 줄리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줄리의 아버지는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6년 2월 7일 오클라호마 시티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앤서니는 범행을 부인하며 내 아버지인 토마스 산체스가 진범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암 말기로 의사소통조차 힘든 상태였는데 모든 죄를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데이비드 루이스 판사는 성령 아버지가 법정에서 자백한다 해도 모든 증거는 앤서니가 범인임을 가리킨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앤서니 산체스에게는 1급 성폭행 및 1급 살인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앤서니는 오클라호마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어 줄곧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는 억울하게 처벌받고 있다. 진짜 범인은 죽은 아버지다라고 되풀이하며 사면이나 가석방위원회의 관용조차 구걸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나 관용이 필요한 것이지 자신은 결백하다는 논리였죠. 일부 사형 반대 단체가 그를 옹호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DNA와 탄도 증거 등 명백한 증거들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21일 맥 알레스터의 오클라호마 주립교도소에서 44세가 된 앤서니 산체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는 2023년 해당 주에서 사형이 집행된 세 번째 죄수였죠. 줄리 버스켄의 부모님은 사건 발생 26년 9개월 만에 비로소 딸을 위한 길고 고통스러웠던 싸움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뻔뻔하게 죄를 부정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벽 속의 총알이 26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범인의 심장을 겨눈 것처럼 말이죠. 딸을 잃은 고통 속에서 범인의 심판을 보기 위해 버텼다는 부모님의 긴 세월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뒤늦게 찾아온 정이지만
가장 빛나는 순간에 멈춰버린 줄리 버스켄이 이제라도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